지금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열린 언어학 콘퍼런스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도둑질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도 다 알면서 왜 600년 역사의 한글이 5000년 역사의 한자보다 혁신적이라는 건지 따져 묻는 중국인의 발언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싱크탱크에서 글로벌 언어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언어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한 덕분에 이 일을 맡게 됐죠. 제 이름은 클레어 월튼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글로벌 문자 사용과 국가 브랜딩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 분석은 완벽했다고 자부합니다. 알파벳이 세계적 표준이 된 이유, 아랍어가 중동 전역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중국 한자의 상징성까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제임스가 갑자기 한국 관련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봤어? 한국이 한글로 국제 브랜딩을 하고 있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이하게 자기 문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네. 저는 화면을 힐끗 보고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냥 작은 시장에 갇힌 문자일 뿐이에요.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제임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꽤 독특한데. 디자인적으로도 흥미롭고. 한글이요? 그냥 동그라미와 직선 몇 개 조합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 어디서 쓰이나요? 한국에서만 쓰이는 지역 문자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외국어를 여러 개 할 줄 아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 틀릴 리가 없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영어가 세계 언어로 자리 잡은 역사적 맥락, 프랑스어의 우아함이 국가 이미지에 기여한 방식, 독일어의 정밀성이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슬라이드는 철저히 준비됐고 모든 주장은 확실한 데이터로 뒷받침됐죠. 결론적으로 문자 시스템은 국가 브랜딩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선 실용성과 접근성이 필수적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몇 가지 예상된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 부서장인 마이클이 갑자기 물었어요. 클레어, 아시아권 문자들은 어떻게 분석했나요? 특히 일본어나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어는 3가지 문자 체계를 혼용해 복잡하지만 문화적 깊이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 아니 한글은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죠. 솔직히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문자니까요. 회의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내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글로벌 문자 시스템 효율성 평가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그 안에는 한글이 비효율적 문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 배운 모든 이론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글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쓰이는 글로벌 무대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모든 문자를 공정하게 평가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제 판단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죠.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글 같은 지역적인 문자 체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옥스포드를 방문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제 언어학 콘퍼런스가 있어서죠. 제 모교이기도 해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캠퍼스에 들어서니 학창시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공부하던 도서관, 친구들과 토론하던 카페,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했던 윌리엄 교수님의 강의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윌리엄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 오후에 특별 강연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됐죠. 강연 제목은 한글의 철학과 미래, 디지털 시대의 언어혁명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윌리엄 교수님이 한글에 대한 강연을. 호기심에 강연장에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 책자를 펼쳤어요. 윌리엄 교수님은 유럽 최고의 언어학자로 특히 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권위자입니다. 그런 분이 왜 한글을 주제로 강연하는지 의아했죠. 강연이 시작됐어요.
윌리엄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입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다니. 그것도 제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던 한글에 대해서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발음기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소리의 원리를 분석한 후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언어과학의 결정체죠. 윌리엄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글 자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같은 글자들이었죠. 보세요. 이 문자들은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시각화한 거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글은 그저 동그라미와 선 몇 개를 조합한 단순한 문자였는데 윌리엄 교수님은 그것을 인류 언어학의 위대한 성취로 설명하고 계셨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과정입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당시 지배계층만 사용하던 한자를 대체할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혁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논리적으로 분류되고 각 문자는 발음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인류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교수님은 다른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까지.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죠. 한글은 인간의 언어 본질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형태로 시각화한 문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언어학의 철학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심지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던 문자가 사실은 언어학적 걸작이라니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여러 학생들과 교수들이 질문을 했지만 저는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아니면 윌리엄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자일까요? 한자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문화적 깊이도 부족하지 않나요? 결국 한글은 한자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한 아류 문자 아닌가요? 강연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도 자세를 바로 하고 윌리엄 교수님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윌리엄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윌리엄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무언가 강력한 반박이 나올 것임을 직감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자의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문자를 평가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만이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각 글자가 의미를 담고 있죠.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표현합니다. 둘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글은 한자의 아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창제됐죠. 이것은 문자 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문자입니다. 한글은 그에 비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단순함이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글의 가장 큰 강점이죠. 교수님은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본질적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논쟁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비효율적인 문자라는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윌리엄 교수님처럼 제가 존경하는 학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던졌고 윌리엄 교수님은 각각의 논리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지적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했죠. 윌리엄 교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 저는 강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은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교수님, 저 클레어 월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5년 전 언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 기억하지. 졸업 논문이 유럽 언어 정책에 관한 것이었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간단히 제 직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강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정말 그렇게까지 평가받을 만한 문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사용자 수도 많지 않은데요. 윌리엄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약간의 실망이 비쳤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클레어, 문자의 가치는 사용자 수나 글로벌 영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문자는 인간 문명의 핵심 도구야. 그 설계 원리와 철학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교수님은 서류 가방을 열고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제게 건네주신 책의 제목은 한글, 가장 인간적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책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어,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길 바라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가치를 두는 실수를 하지. 진정한 지식인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해.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영국인으로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당신이 직접 판단해보게.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손에 든 책을 내려다봤어요. 얇은 책이었지만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었어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을까? 한글에 대한 나의 평가는 정당했을까? 윌리엄 교수님이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아직은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가에 있는 안락 의자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 가장 인간적인 문자. 표지에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가 그려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교수님께 예의상 읽어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첫 장을 넘기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왔어요. 15세기 조선의 왕, 한글을 창제한 인물이죠. 그의 눈빛에서 지혜와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책은 세종대왕의 생애부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민주화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 문장에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지식민주화, 15세기에 유럽에서조차 그때는 지식이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의 것이었는데요. 흥미로워져서 계속 읽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배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렸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문맹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세종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군주가 백성들의 문해력을 걱정했다니요. 유럽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점점 더 몰입하게 됐어요. 다음 장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그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이라니.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소리와 문자 사이의 관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모음 체계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세로서는 하늘양, 가로서는 땅음, 점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철학적 배경까지.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우주관이 담긴 예술품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갔죠. 한글의 또 다른 혁신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자음과 모음을 가로로 나열하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소리 단위로 글자를 모아 쓴다. 이는 시각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시각적 효율성이라고요? 그동안 저는 한글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죠. 알파벳보다 정보 밀도가 높고 가독성도 뛰어난 문자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한글의 의문학적 우수성,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논리적 구조, 세계 언어학계의 평가까지 모든 내용이 제 머릿속 기존 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해외 학자들의 평가였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라고 했다. 저는 제 나라의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 제가 무시했던 문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정보들이 왜 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저희 서구 중심적 교육 시스템의 한계였을까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갖는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효율성, 인공지능 언어 학습의 유리한 특성까지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디자인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밤새 책을 읽은 거죠.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단지 비서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언어 분석가로서, 아니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한글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읽은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 여러 학자들의 평가, 한글날 행사 영상까지 모든 자료가 책의 내용을 뒷받침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온라인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쓰는 영어 알파벳도 물론 훌륭한 문자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우수한 문자 체계라는 생각은 얼마나 편협했던가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오늘 일정을 확인해보니 마침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한 한글, 이제는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으니까요. 호텔방을 나서며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하루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글맵을 켜고 길을 찾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 내내 제 생각은 혼란스러웠죠. 언어정책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 데이터와 효율성을 중시했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기준이 흔들렸으니까요. 한국문화원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흰 벽에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미소 짓는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영국식 억양의 영어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글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 오후에 한글 체험 워크숍이 있어요. 30분 후에 시작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렸던 거죠. 네, 참여하고 싶어요. 직원은 저에게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적는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건네주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월튼 씨, 2층 세미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곧 시작하실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는 느낌이었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양인들이었고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책상 위에는 붓펜과 종이 그리고 한글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어요. 몇 분 후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소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김소연 선생님은 우선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제 읽은 책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사랑이 담긴 창작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이상하게도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직접 한글을 써볼 시간입니다. 먼저 자음부터 시작할게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선생님은 붓펜으로 기역을 우아하게 써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따라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붓펜을 들고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첫 시도는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 점점 나아졌죠. 좋아요, 월튼 씨.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써보세요.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저는 한 글자 써내려갔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 자음마다 특별한 의미와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모음을 배웠어요. 이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다른 모음들로 확장되는지 그 체계적인 구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선생님이 제안했고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도전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글로 클레어가 됐어요.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워크숍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은 한글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이 녹아든 소통의 도구입니다. 지식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는 믿음이 담겨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결국은 언어를 통한 소통, 지식의 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작은 서예 작품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 것은 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 단어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해준 이 경험에 참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김소연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김소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월튼 씨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제가 기뻐요.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화원을 찾아주세요. 문화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쓴 한글 작품과 지혜라는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런던의 흐린 하늘도 오늘따라 특별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글에 대해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편견과 마주하는 과정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여정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창을 통해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오늘 배운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틀 후 런던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처럼요. 사실 단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크게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방 속의 책을 만졌어요. 한글, 가장 인간적인 문자. 이 책과 한국문화원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손에는 한글로 쓴 메모장도 들려 있었어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은 이미 새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죠. 클레어, 돌아왔구나. 프로젝트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 뒤에서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됐어요. 다만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글로벌 문자 사용과 국가 브랜딩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한글에 관한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지역적 제한성과 낮은 글로벌 영향력으로 인해 국제 브랜딩 도구로서의 효율성이 제한적이다. 제가 썼던 이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글은 오히려 가장 과학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과학적 구조, 디지털 시대에서의 우수성까지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전 보고서에서 인용했던 한글은
비효율적 문자라는 내부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 제임스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클레어, 보고서 수정한다면서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옥스포드에서 한글에 관한 강연을 들었어.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더 읽어봤는데 우리가 한글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갑자기 왜? 너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단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의 분석이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된 거 아니야? 언어 분석은 객관적이어야 하잖아.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인 분석가로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정말 객관적인 걸까? 아니면 단지 한글에 매료된 것뿐일까?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 적어도 제대로 조사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임스는 별로 감명받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객관적인가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발견에 지나치게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 중인 보고서, 참고 문헌 목록에 새로 추가된 자료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적은 한글 메모까지. 이 모든 것이 진짜 필요한 일일까? 혹시 너무 나간 건 아닐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객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커서를 깜빡이는 문서 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간과했는지도 몰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 올렸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이클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내일 있을 국제 콘퍼런스 발표 준비는 다 됐나? 우리 싱크탱크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중요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콘퍼런스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문자 시스템의 미래 세션에서 제가 발표를 맡기로 했었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약간의 수정만 더 하면 됩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저는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영어 알파벳의 우수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발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어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문자 체계의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요. 그 중에서도 한글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자료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어요. 내일 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기존의 평판과 권위의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불확실하고 흔들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는 런던 중심가의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로비를 지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의 발표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발표자 대기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언어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오늘 전달할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태블릿을 꺼내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작성한 내용이라 아직도 어색했어요. 특히 한글에 관한 슬라이드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글을 비효율적 문자로 치부했는데 이제는 그 우수성을 알리는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요. 클레어 월튼 씨, 10분 후에 발표 시작합니다. 직원의 안내를 듣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정리하는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된다. 우리 싱크탱크의 명성이 걸린 발표야. 마이클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잘할게요. 그에게 제가 발표 내용을 완전히 바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분명 말릴 테니까요. 발표장으로 들어서니 약 200명 정도의 청중이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싱크탱크 리더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줄, 구석자리에 윌리엄 교수님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청중을 둘러봤어요.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월튼입니다. 오늘 글로벌 문자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자 체계를 평가할 때 글로벌 영향력과 사용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알파벳과 같은 서구 문자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청중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아마도 제가 기존의 서구 중심적 관점을 강화하는 발표를 할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관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문자 체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확산력이나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소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원하는가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각기 다른 문자 체계가 나란히 보여지는 화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글이 크게 투영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정확히 관찰하고 소리의 원리를 분석한 후 이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시각화한 과학적 걸작입니다. 이제 청중들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었어요.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그 철학적 배경, 창제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목적입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혁명이 아니라 지식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변화, 제가 깨달은 진실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논리적 구조, 모듈식 설계, 시각적 효율성, 이 모든 특성이 컴퓨터 처리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제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은 글로벌 표준이 되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우수성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표준으로 인정하는지는 종종 객관적 가치보다는 권력과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어 왔어요. 이 답변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문자 시스템 평가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확산력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문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야말로 진정한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한글은 그것을 증명한 유일한 예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보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청중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객석 구석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대화를 청했어요. 그 중에서 한국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와 한글의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윌리엄 교수님과 마주쳤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클레어. 진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야.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어쩌면 이 발표로 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제가 마침내 진심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결과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런던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마치 진실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항상 그곳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가 제 신념과 진실에 충실한 것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후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여러 동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마도 제 발표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죠. 제자리로 걸어가는 동안 제임스가 작게 속삭였어요. 마이클이 아침부터 너 찾고 있어. 꽤 화가 난 것 같던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내 사무실로 좀 와줄래? 지금이구나 싶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클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발표,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 우리 싱크탱크의 공식 입장과도 맞지 않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진실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일의 본질 아닌가요?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팀이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해야 해. 넌 혼자서 판단해버렸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믿는 진실이니까요. 마이클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그는 제 발표 내용 자체보다는 방식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저는 앞으로 중요한 발표 전에 팀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고, 마이클은 제가 한글에 관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제 책상 위에 여러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어제 콘퍼런스 참석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한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봉투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발신인은 윌리엄 교수님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와 함께 한 장의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클레어에게 한글에 대한 너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학기에 내가 진행하는 세계 문자 체계의 철학 수업에서 한글 부분 강의를 맡아주지 않겠니? 함께 일하게 되길 기대한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지하철 대신 버스로 방향을 바꿔 런던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원에 도착하니 마침 한글 강좌 등록 기간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초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월튼 씨. 접수를 담당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글의 세계로 제대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사실 처음에는 한글이 그저 지역적인 문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앉아 한글 연습을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각 글자를 쓸 때마다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클레어 월튼. 라틴 알파벳으로 쓰인 제 이름과 한글로 쓰인 이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메모장 한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클레어 월튼, 클레어 월튼. 나의 이름도 이젠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변환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창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발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세계관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책상 위에는 한글 첫걸음과 붓펜, 그리고 제가 쓴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여정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클레어, 잘 지내니?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네, 엄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제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데? 한글이요. 한국의 문자예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인데 각 글자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호기심, 학문적 관심,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글쎄요. 어쩌면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아름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구나, 클레어. 통화를 마치고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 다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씩 한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국 영화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맛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철학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북쪽 하늘에서 희미한 별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한글에 그렇게 집착할까?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글을 비효율적이고 국지적인 문자라고 깔보던 영국인 클레어의 한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미래의 문자 시스템 평가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확산력을 넘어서야 하고 인간을 위한 문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야말로 진정한 과학이자 예술이며 한글은 그것을 증명한 유일한 예라고까지 칭송하게 되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